예, 안녕하세요. 산일본지 부북 리뷰입니다. 오늘은 미래 예측, 그 다음에 지정학과 중국의 미래, 그 다음에 피처링 조지 프리드먼. 요 제목으로 이제 100년 후, 조지 프리드먼이 지은 100년 후 요 책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후라고 책 표지에 써 있고요. 22세기를 지배할 태양의 제국시대가 온다. 이렇게 써 있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인류 미래 탐구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지 프리드먼 책 지었고요. 이 책은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이제 지정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한 책,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로 하여금 지정학과 이제 미래 예측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한 출간된 지 한 8년 정도 되고 이제 좀 있으면 9년인데 거의 고전에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요 책 이제 앞부분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이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학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저자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 썼어요. 이거는 제가 미래는 예측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렇게 쓴다. 사람들은 가끔 미래를 보여주는 수정 구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저자 역시 이제 나 역시 마찬가지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일찌감치 미련을 털어버리고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을 했다. 그래서 뭐 무슨 마녀 할머니처럼 수정 구슬이 있었으면 좋겠다. 미래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나름의 방법과 툴을 통해서 이제 미래 예측을 한다. 저자가 중심적으로 삼는 툴은 일단 지정학, 그 다음에 인구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기술,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제 지정학 지리는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게 굉장한 힘으로 작용을 한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저자가 쓰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꽤 쓸만한 방법을 찾아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 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인구라든지 지정학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적인 정서, 그런 게 이제 있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지정학. 이제 먼저 저자는 아스라이, 이제 멀리 지난 100년 동안을 뒤돌아봅니다. 책 제목이 100년 후. 그럼 100년 전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는 100년 전을 뒤돌아보고, 이 책의 제목은 100년 후라는 책의 제목이 100년 후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지난 100년을 뒤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1900년, 그때 영국이 대세였다. 그 다음에 1920년, 저자가 이렇게 막 써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정리를. 20년 때 유럽이 이제 위기를 겪고 독일 때문에 미국, 일본이 라이징을 했다. 그 다음에 1940년 때 영국이 고립돼서 소련 나치가 뭐 발흥을 했고, 그 다음에 1960년대 미국이 패권을 쥐고 뭐 핵무기로 떵떵거렸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제 80년에 미국이 베트남전에 패배하고 2001년 그 9.11 그 이슬람과의 이제 대결,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변화했죠. 그래서 예측이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저자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자는 먼 산을 바라보는 것 같다. 좀 낭만적입니다. 이제 시대는 그저 왔다가 갈 뿐이다. 특히 국제관계 속에서 현재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20년 후의 시각과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보다 더 빨리 시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그토록 갑자기 붕괴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는가. 소련도 갑자기 무너졌죠. 그거를 상상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존 전세 분석과 전망이
상상력의 빈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세라고 해서 그게 꼭 계속되리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원칙과 툴에 의해서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죠. 증명한다. 지나가는 그룹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는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세계 구석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력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단순히 흐름이라고 해서 지속된다. 이런 게 또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요즘 대세다. 뭐 그 대세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게 뭐 그렇다고 어떤 구조적으로 딱 박힌 어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불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특히 미래 예측을 함에 있어서. 저자는 이렇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말해 100년 동안 뒤 시간이 쭉 이렇게 흘렀잖아요. 흐른 뒤 다시 말해 유럽이 허약해지고 소련이 망한 후에도 미국이 굳건하게 서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짱이다. 소위 말해서 짱이다. 저자가 이래요. 그래서 저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내가 너무 미국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기분 나쁜 독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제 저자는 말하는 거죠. 왜 미국이 이렇게 강해진 것인가? 저자는 적는다. 이는 단순히 미국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사실도 한몫한다. 어떻게 뭐가 변했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저자는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 향후 500년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프리드먼이 한국 언론과 이제 인터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향후 500년 동안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야? 500년 동안 그렇게 길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제 나와요. 저자는 유럽을 이렇게 평가한다. 과거 500년간 세계의 중심은 유럽이었고 유럽 제국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일 글로벌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래서 과거 500년간 세계 중심인 유럽이었고 이제 앞으로 500년간 중심이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대칭을 한 거죠. 요거는 이제 등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저자는 말한다. 북대서양을 지배하는 자가 유럽의 관문을 지배했으면은 유럽의 관문은 곧 세계로 가는 문이었다. 하지만은 1980년대 초반 처음으로 보세요. 태평양 횡단 무역이 그러니까 태평양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의 양이 그 대서양 횡단 무역에 맞먹는 그러니까 원래 대서양 무역이 많았었는데 아시아가 발전하고 일본이 발전하고 한국이 발전하고 대만이 발전하고 싱가포르가 발전을 해가지고 이쪽 교역량이 또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서양이랑 태평양이 그 교역량이 비등해졌을 때 그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다. 2차 그게 획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이류 강대국의 집합으로 전락하고 무역 패턴의 변화가 생기자 북대서양은 더 이상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없었다. 옛날에는 이제 유럽이 전부였고 대서양, 북대서양이 전부였지만은 그리고 미국과 하는 어떤 대서양 교역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이제 교역 더 큰 부분이 어디냐? 아시아다. 태평양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전의 중심은 미국이지만 이제 앞으로의 중심은 예전의 중심은 유럽이지만 이제 앞으로의 중심은 미국이다. 왜냐? 양쪽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아우르는 게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럼 1980년대 초반 이때부터 거의 이제 시작으로 보는 거겠죠. 이때부터 500년 동안 미국이 중심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500년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죠. 왜 500년 이야기야? 이렇게 했는데 저자는 이런 근본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을 모두 다 지배하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세계 패권국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앞서 제가 말한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북대서양과 태평양을 다스리는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무역 시스템뿐 아니라 국제 경제까지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는 거죠. 가운데. 그게 거기에 이제 미국이 있다. 양쪽 대양에 자리 잡은 국가가 21세기에 엄청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저자가 쓰고, 정확히 말하자면은 미국은 이제 저자 얘기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이 잘나서 미국이기 때문에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동산에서 중요한 게 입지,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위치가 제일 중요하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잖아요. 그것처럼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미국이라서 뭐 잘난 게 아니라 태평양과 대서양 사이에 있는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황이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위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에 따라 북미는 유럽 대신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고, 북미를 지배하는 세력이 사실상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국이 되었다. 그 북미를 지배하는 세력이 어딥니까? 미국이죠. 이제 저자는 지정학적 힘의 중요성을 체스 게임을 들어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자는 지도자의 중요성보다도 지정학의 힘을 더 봐요. 그리고 이게 더 단순화해서 세계를 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정학적으로 보는 게, 지도자는 계속 바뀌잖아요. 정당도 계속 바뀌고 하지만은 지정학적인 거는 더 안 바뀌고 덜 바뀌고 거의 불변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크게 멀리서 숲을 보는 방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스 게임을 생각을 해보자. 각각의 선수가 이용할 수 있는 첫 수는 물리적으로 따지면 20개다. 뭐 그런가 보죠. 체스 예전에 어릴 때 좀 두고 요새 안 두죠. 장기 같은 거 둘 때는 거의 보통 정해져 있죠. 차 앞에 있는 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뭐 왕 앞에 있는 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말을 올리거나, 뭐 이 정도, 아니면 왕을 좀 내리거나, 이렇게 몇 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 안 합니다. 처음부터 뭐 차를 좀 올리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수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사실상 이러한 수는 패배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는 훨씬 적다. 저희들은 이제 장기를 떠올리면 되겠고, 체스를 잘 둘수록 선택할 수 있는 수가 더 분명히 보이므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는 적어진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정적이다, 이 얘기죠. 정치인들이나 어떤 정당이나. 그래서 지정학적인 힘의 안에 있는 거지, 힘 아래에 있는 게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저자는 이러한 지정학적 강조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인물이나 지도자를 부차적인 요소로 이제 위치를 시킵니다.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지도자의 부차성, 이제 덜 중요함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저자의 매력은 뭐냐면은 확 얘기할 때 확 얘기해 줍니다. 뭐 모호하게 어떤 재치가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앞에서 뒤에서 내 견해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확 얘기할 때 확 얘기를 해줘요. 저자가 이래요. 간단히 말해서 지도자는 어떻게 지도자가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그 사람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협소한 의미에서 정치적 결정은 중요하지만, 잘 보세요.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명석한 지도자도 자기 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바꿀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지도자는 훨씬 중요한 게 지정학, 지리, 이 입지라는 거죠. 위치라는 게. 그래서 부동산 이야기도 저희 부북 리뷰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런 어떤 지정학적인 서적, 어떤 국제관계 서적을 좀 보면은 얻는 그 영감, 힌트 같은 게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면 그 지정학 부분도 부동산을 굉장히 중시를 여기거든요. 위치, 입지,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요런 거는 큰 판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를 상대로 하는 부동산이지만은 저희가 투자할 때는 이제 한국만 남한만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영감을 줍니다. 확실히. 그러면 요거는 요런 식으로 좀 적용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한 전성기 로마에서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도 로마의 근본적인 세력을 훼손할 수 없었다. 최근에 트럼프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트럼프가 가장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잘 나간다 이렇게 지금 의미에서 번역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지정학의 중요성 그리고 지정학이라는 상수에 가까운 이 요소를 엄청 강조해요.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정처럼 이제 꽉 박히게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지정학은 사물의 옳고 그름이나 정치가의 미덕과 악덕 그리고 외교정책 토론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인간을 억압하고 이제 통제한다라는 거죠. 번역이 좀 그렇겠지만은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비인격적인, 비가역적인 위력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요 지도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예전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대서양이 좋았고 또 미국이 좀 발전하고 나서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이제 또 이쪽 교류가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대 이쪽 교류가 많아졌고 복습을 해보자면은 미국의 입지가 좋은 게 양쪽에 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호수 태평양이라는 호수가 있어서 외적으로부터 방어 여기도 대서양이라는 호수가 있어서 방어 그래서 입지가 좋다. 미국이 입지가 좋다. 위도 친하고 아래로도 이제 친할 정도로 이제 아래가 약하고 반면에 이제 중국은 위, 아래, 좌우 이쪽에 다 둘러싸여 있잖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국을 침략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미국 쫓아준 게 사실 쫓아내버린 게 이제 일본을 쫓아낸 게 이제 미국이었죠.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안 좋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물론 저자는 지정학적 예상으로 모든 것이 사전에 결정된다고 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은 지정학적 힘이 바로 국가의 성격을 결정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결코 이 부분은 양보를 하지 않아요. 지정학적 힘이 국가의 성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해군을 키우는지, 해군보다는 육군을 많이 키우는지 이걸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국가 속에 사는 구성원들, 공동체, 개인 여기도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정학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정학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엄격하게 단단한 부분이다. 이 얘기죠. 한 국가의 성격은 상당 부분 지리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지리라는 용어는 한 장소의 물리적 특징뿐 아니라 그 장소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내포하고 있다. 저자 말이 이제 멋있죠. 이 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표현들은 멋있습니다. 그리고 글이 멋있고 쉬워요. 쉬우면서 멋있으면서 술술 익히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 책은 요새 말로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일까 지정학적 관점에서 저자는 중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는 것 같다. 이제 중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자가 중국 얘기도 딴 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 서문쯤에서 나 이렇게 보고 있고 요게 중요하고 지정학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데 라는 식으로 지나가듯 얘기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일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에 도전장을 내밀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그렇지만 이제 저자가 반박을 합니다.
중국? 중국 아니야. 하지만 나는 세 가지 이유로 그 관점에 이의를 제기한다. 요 관점은 다 이제 지정학적인 관점과 맞닿아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 저자는 말한다. 저자가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중국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 중국이 은근히 고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원 뭐 이래서 그냥 넓직하다 이 이미지가 있지만은 넓게 보면은 북쪽으로는 시베리아 이게 추운데,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히말라야랑 정글이 있고, 남쪽은 히말라야 여기 이제 정글. 인구의 대부분이 국토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이제 해안가 쪽으로 쭉 있는 거죠. 거의 그냥 일본이랑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인구가 분포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중국은 쉽게 확장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널찍하게 싹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막혀 있고 인구 이쪽 한쪽에만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 오키나와 대만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뒤에 받치고 있고, 한마디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갇혀 있다는 얘기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자는 또 말합니다. 둘째, 중국은 수세기 동안 막강한 해군력을 갖춘 적이 없고, 이거는 이제 중원에서 싸우면 보통 예전에도 봐도 거의 뭐 이제 육군이죠. 지상군이지 뭐 바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럽처럼 뭐 저쪽으로 가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일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폐쇄적인 성향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본 사람 외국어 같은 거 배우는 경우에는 일본 사람이 못 배운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어떤 적응력, 대외적인 적응력에 대해서는 중국이 더 강한 것 같기는 한데, 배 타고 뭐 침략하고 이런 거는 일본이 또 많이 했고, 그다음에 초반에 문물 같은 거에 어떤 개방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개방을 했고, 그래서 일본은 이중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일본도 참 특이한 나라다. 일본론 해가지고 일본에 대한 어떤 책이 또 많이 있어요. 그거 읽으면 또 재미있어요. 근데 읽어도 또 모르겠어. 일본 사람은 그 국화와 카레라고 그래서 일본인의 뭐 이중적인 측면을 다룬 책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은 또 실제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튼 중국에는 해군력이 없다. 해군력을 갖추려면은 전함을 건조해야 하는 것은 물론 오랜 시간을 들여 해군을 훈련시키고 경험을 쌓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다. 이 역시 바다와 친밀하지 않았던 중국의 역사와 어떤 지정학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자는 또 얘기합니다. 중국의 내부적인 약점을 이야기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중국은 본래 불안정하다. 이제 이거는 이제 갈등, 빈부격차 이런 얘기예요. 우선 중국이 외부의 문호를 개방하면서 연안 지역은 번영하고 있지만은, 바닷가 지역은 번영하지만은 내륙은 다르다. 내륙에 사는 대다수 중국인은 여전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긴장과 갈등의 원인으로 이제 작용을 한다. 내부 갈등이죠. 빈부격차. 왜 니만 부자야?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럼 빨리 내놔. 뭐 소요 사태 이런 걸 일으킬 수가 있죠. 빈부격차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이어 중국 경제의 불투명성을 지적을 또 합니다. 내부 문제 또 얘기를 해요. 또한 정치적 명분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비능률과 부패가 초래되고 있다. 관시라고 해가지고 친한 사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효율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 그냥 일자리 창출로 회사가 그냥 운영되고, 그 다음에 은행이 다 정부가 쥐어 틀어주고 있으니까 친한 회사한테만 꺼주고, 그리고 비효율 효율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회사,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 관료가 아는 그 아름아름 그 회사들 다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돈이 효율적인 데 가야지 발전을 하는데 비효율적인 데 가면 그게 발전하겠냐? 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지요. 또한 그 다음에 이어 저자는 중국의 개혁 개방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적시한다. 이거는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이 어려워져서 민주화돼서 정치도 발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중국이 더 폐쇄적으로 변해서 개혁개방 이전으로, 그러니까 모태똥식으로 문 닫아 걸고 그런 식으로 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금융위기를 겪는다고 봐야죠. 왜냐면은 금융위기 없이 경제성장을 하는 나라는 없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어느 정도 영향을 줄 텐데, 그게 민주화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지,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게 또 뒤로 가서 폐쇄적으로 예전처럼 뭐 모태통처럼 그쪽으로 갈지, 이거 봐야 되는데, 저자 얘기는 뒤쪽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중국이 외국에 문호를 개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그뿐 아니라 마오쩌둥 같은 인물이 등장해 문호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와 빈곤의 평등화를 이루려는 의도로 국가 운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이제 마지막이 아닐 것이다. 마무리해서 이제 저자는 중국에 대한 과대평가가, 제가 이제 쭉 쓴 거예요. 여기는 과거의 고속 성장이 끊임없이 지속되리라라는 가정의 기초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중국 성장이 종말에 달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중국 성장 한계 있어. 왜? 니네 중국 성장 계속 발전한다고 패권 국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까지 고속 성장했던 그게 미래에도 계속될 거라고 가정한 거잖아. 하지만 그럴 일은 없잖아, 이 얘기죠. 어떤 사람은 과거 30년의 경향이 끝 없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중국이 앞으로 10년 후에, 이게 2010년이니까 10년에 출간됐으니까 2020년이네요. 봅시다. 내년 2019년, 2020년.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 뭐 폭격한다, 뭐 또 더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티격태격 하고 있고, 보면 알겠죠? 10년 후에 불가피하게 다음 단계로 이동하리라고 본다. 그래서 꺾인다라는 거죠. 성장 추세가 꺾인다. 최소한 꺾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미래의 마수가 되기는커녕 미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경제적 역동성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은 계속되는 건 아니야. 이 구름이 계속 영원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진짜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궁금하고, 그러면서 막 보는 거죠. 예측하는 거죠. 러시아를 견제하는 역할에 머물 거라고 보는 저자의 견해는 러시아도 결국 꺾일 거라는 피터 자이언, 저희가 앞서 다룬 책 있죠. 자이언의 견해와 이제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조지 프리드먼은 러시아를 좀 더 세게 보는 거고, 피터 자이언은 그렇게까지는 안 보는 거고. 하지만 둘 다 미국이 최고 힘센 거라고 보는 거는 이제 같이 보는 거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국은 지속적으로 이제 지켜보도록 하자. 투자 관련해서 지정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인구 분포예요. 빨간 게 인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보세요. 그 미국이 대서양이랑 이제 태평양이랑 교역량 비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어떤 변곡점이 됐다. 어떤 변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인도가 발전을 해요. 인구가 여기 다 있어. 동남아도 발전을 해. 인구 여기 다 있어. 그리고 해안가에 따라서 인구 쭉 늘어서 있잖아요. 중국도 남중국 이쪽에 인구가 많아. 그러면 한국의 기능적인 중심, 지리적인 중심은 파주랑 서울이 중심이 맞아요. 파주, 뭐 개성, 서울 이쪽이 지리적인 중심이지만 한반도에서 기능적인 중심은 어디일까? 이쪽이 다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10억, 뭐 10억, 여긴 또 6억 이러니까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이쪽에다 물건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의 기능적인 중심, 그 기능적인 중심은 물리적인 중심보다 이쪽 시장을 고려해서 이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래쪽으로.
그리고 좀 더 요 서쪽으로. 그러면 이제 그 고기가 세종시일 가능성이 많다. 그럼 지정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종시에 대한 관심, 투자적인 관심은 이제 불을 켜놓고 있는 게 맞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이제 응용을 한 거고,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중국 맞수가 안 된다. 오히려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이제 미국이 오히려 중국을 좀 더 키워주는 그런 상황까지 될 거다. 그 정도로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조지 프리드먼, 명저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지 프리드먼의 100년 후 이 책, 이렇게 한 꼭지 이제 리뷰, 또 예전에 한번 한 적 있지만 또 새롭게 해봤습니다. 또 제가 새롭게 읽어보면서 접근해 보니까 요랬었지, 이런 부분도 있었네, 이렇게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고전이겠죠. 예, 요 고전이 되고 있는, 이제 거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요 책, 요 꼭지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이번 꼭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신청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구독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